1837년에 다윈은 자신의 노트에 굉장히 유명한 그림을 그립니다. 진화가 1번이라는 가지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렇게 나가다가 점차 가지들이 갈라지는 형태로 마치 하나의 가지가 다른 가지로 이렇게 분지를 하는 그런 형태로 계속 진화들이 일어난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많은 종들이 그 진화의 결과 존재를 한다. 원래 하나의 가지 1번에서 시작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A에 있는 종과 D에 있는 종은 굉장히 다른 종이다.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다른 종이 된다는 생각을 발전을 시키는데 문제는 어떻게 나뉘느냐 하는 겁니다. 왜 나뉘느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를 계속 고민을 하다가 1838년 9월에 멜더스라는 당시에 영국 학자의 정치경제학자입니다. 그리고 신학자이자 정치경제학자고 인구론이라는 책을 썼던 학자인데요. 멜더스의 인구론을 읽다가 굉장히 강한 충격과 함께 자신이 고민하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통찰력을 넣었습니다. 그것은 멜더스가 인구론에서 제시한 생존 경쟁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멜더스는 이 자신의 인구론에서 항상 어떤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보다 동물들의 수가 더 많다라는 점에 주목을 합니다. 먹이를 놓고 동물들 사이에 경쟁이 존재한다. 먹이를 먹기 위한 경쟁이 존재하고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지금 관찰되는 그 동물들은 그 먹이를 먹는 과정을 통한 경쟁, 먹이를 위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동물들이다라는 것이 멜더스의 주장이었습니다. 다윈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그러면은 살아남은 놈들과 살아남지 못한 놈들 사이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지 않을까.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니까는 어떤 것들은 더 유리해서 살아남고 어떤 것들은 그렇지 못해서 살아남지 못했다. 근데 그 차이가 세대를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있었던 굉장히 작은 차이들이 좀 더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많은 세대가 지나면은 한 1000세대 이렇게 지나면은 결국 그 주어진 환경에 더 잘 적응을 해서 더 잘 먹었든 더 많이 번식을 했던 그런 개체들과 그렇지 못했던 개체들 사이의 차이는 마치 서로 다른 종을 만드는 것처럼 벌어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종이 원래 하나였다가 점점 그 가지가 벌어지는 분지가 생기는 그 과정이고 그게 이제 진화의 메커니즘이다. 그래서 생존 경쟁을 통한 자연 선택 혹은 자신이 그렇게 찾고자 원했던 자연 선택의 메커니즘이 생존 경쟁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생각을 1838년 9월에 하게 되고 이제 1842년에 자신의 생각을 짤막하게 그 노트로 기록을 합니다. 44년에는 그보다 조금 더 긴 글을 작성을 합니다. 근데 다윈은 그렇게 해서 종이 진화했다. 결국 우리 인간은 모두 하나의 공통된 조상에서 만들어졌고 인간만이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다른 모든 종들도 결국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하나의 공통 조상에서 진화한 그런 존재이다 라는 자신의 생각이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정통적인 어떤 그 생명체에 대한 생명에 대한 종교적인 생각과 너무나 상반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증거들을 계속 관찰을 하고 탐구를 하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확신을 더해갔지만은 출판하지는 않고 있다가 1858년에 알프레드 러셀 왈라스라는 젊은 학자가 다윈과 똑같은 생각을
담은 그 편지를 이제 다윈의 측근에게 보내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편지로부터 뭐 여러 가지 그 토론과 논의와 생각이 촉발이 돼서 다윈이 이제 아주 급하게 책을 쓸 계획을 잡고 실제로 한 1년 만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책으로 출판을 합니다. 그것이 1859년에 나온 종의 기원이라는 다윈의 이제 진화론과 관련된 생각을 이렇게 집대성한 책이고요. 흥미로운 것이 이 종의 기원에서는 사람에 대한 얘기는 거의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원래 다윈은 사람에 대해서 아주 작은 챕터를 하나 집어넣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마지막 단계에서 빼버립니다. 빼버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동물과 식물들, 사람을 제외한 생명체의 진화에 대한 얘기를 다룹니다. 그렇지만 뭐 그런 진화론이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다 라는 함의는 너무나 분명했고 결국 이제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책은. 그러다 1871년에 다윈은 인간의 유래라는 책을 출판을 해서 정말 이거는 이제 사람을 다룬 책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진화한 존재인가, 어떤 의미에서 또 왜 진화한 존재로 볼 수 있는가, 사람은 어떻게 진화했는가 라는 것을 다룬 그 주제를 다룬 책을 출판을 합니다. 자, 사실 다윈의 종의 기원이나 인간의 유래 책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재밌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려는 방향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한번 나아가 볼까 합니다. 자, 제가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생존 경쟁이라는 개념을 다윈이 진화의 메커니즘으로 채용을 해서 주장을 했는데요. 근데 이 개념은 멜더스라는 학자가 정치경제학에서 사용을 했던 개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시 영국 사회에 굉장히 널리 퍼져 있었던 개념입니다. 생존 경쟁이라는 개념이에요. 영국이란 나라는 자본주의를 맨 먼저 발전시킨 나라입니다. 산업혁명이 맨 먼저 일어났고요. 그리고 다윈이 활동하던 이 시기가 되면은 영국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완전히 탈바꿈하면서 그 이전엔 존재하지 않았던 굉장히 많은 어떤 사회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었던 사회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강조하는 이제 경쟁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뭐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협동해서 같이 일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했다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업들 사이에 혹은 국가들 사이에 개인들 사이에 경쟁이 그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강조가 되고 부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존 경쟁이라는 개념은 실제로 멜더스의 책에서만 등장할 뿐만 아니라 당시 영국 사회에서 뭐 곳곳에서 자주 쓰였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윈은 그렇게 사회에서 사용되던 개념을 가지고 와서 과학에 진화라는 어떤 자연현상에 적용을 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거냐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거냐.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회가 과학에 영향을 미칠 때 과학은 왜곡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과학 지식은 자연에 있는 진리를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사회적인 영향이 들어간다면은 그 자연에 있는 진리를 찾아내는 인간의 활동은 왜곡된다, 틀어진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다윈의 이 사례는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윈은 그 당시 빅토리아 영국 사회에서 널리 퍼져 있는, 그리고 실제로 멜더스가 책에서 언급한 생존 경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자기의 과학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적용은 사실은 그 다윈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어떻게 보면 최초로 설득력 있는 진화의 메커니즘을
제시한 것이다 라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이렇게 보고는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과학이 인간의 활동이다. 그리고 사회적 의미의 활동이다. 사회적인 활동이다. 사회적 의미를 갖는 그런 활동이다라는 점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그런데요, 더 흥미있는 사실은 바로 이 생존 경쟁 때문에, 생존 경쟁이란 개념 때문에 다윈에 대한 비판도 제기가 됩니다. 그 당시에 진화론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생존 경쟁이고 뭐고 우리는 진화론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라는 비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과학계 안에서, 지식인 사회 안에서 나온 비판 중에는 진화는 오케이,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진화의 메커니즘이 생존 경쟁이라는 그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라는 비판이 더 많았습니다. 보세요. 마르크스와 엥겔스 같은 사람은 다윈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생존 경쟁은 아니다. 이거는 굉장히 부르주아적인 개념이다. 당시 영국의 그 자본가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인정하기 힘들다. 라고 봤습니다. 티미 라제프 같은 그 러시아 생물학자입니다. 그 사람은 생존 경쟁 대신에 조화라는 개념을 강조를 했습니다. 진화의 메커니즘은 생존 경쟁이 아니라 여러 개체들 사이에, 종들 사이에 하모니, 조화다. 거기서부터 진화의 메커니즘이 찾아져야 된다. 크로포트키는 그 러시아의 무정부주의자였는데요. 이 사람도 다윈의 업적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존 경쟁이라는 건 안 받아들여요. 생존 경쟁이 아니라 협동이 진화의 메커니즘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특히 러시아 생물학자들이 생존 경쟁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갖습니다. 한 생물학자는 시베리아 벌판에 한번 와서 봐라. 시베리아 벌판에 와서 보고는 종들끼리, 개체들끼리 경쟁을 해서는 아무도 못 살아납니다. 거기서는. 그러니까 다윈이 본 생존 경쟁은 굉장히 특수한 어떤 환경 속에서 벌어지는 개체들 사이에, 종간 사이에 일어나는 그러한 경쟁들이지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시베리아 벌판에서는 생물들이 협동을 해야지 살아납니다. 협동을 해야지 살아남고 협동을 해야지 진화를 한다. 라는 게 이제 다윈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존 경쟁이라는 것은 다윈이 당시에 빅토리아 영국에 살았던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그러한 진화에 대한 메커니즘이다. 라는 것이 이제 그 당시에 비판 중에 일부였습니다. 물론 이런 비판이 다 맞느냐, 설득력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하여튼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그 당시에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서 이런 형태의 비판들이 제기가 됐고요. 또 실제로 20세기에 들어와서 점점 더 많은 학자들이 경쟁보다는 협동을 강조를 합니다. 예, 진화의 메커니즘으로 경쟁은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의 협동의 하나의 형태이다.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진화론이라는 다윈의 이론은 사실은 계속 변해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계속 변해왔고, 지금도 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석을 종합을 해보면은 이제 제가 드리고자 했던 그런 메시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과학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활동이다. 과학은 사람이 하는 그러한 활동이다라는 것이 제 그 과학에 대한 견해입니다. 과학이 인간의 활동이다. 그리고 사회적 의미의 활동이다. 과학과 인간 사회와의 관계가 어때야 되는가에 대해서 개체들 사이의 생존 경쟁이 종의 진화를 낳듯이 개인들 사이의 경쟁, 국가들 사이의 경쟁이 인류의 진보를 가져온다. 사실 인간도 진화한 존재이고 지금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본성도 진화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